저는 올해 73입니다. 사람이 자기 장례식을 본다는 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죽고 나서 유령이 되어 내려다보거나 아니면 꿈속에서 잠깐 엿보거나 그런 식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살아서 봤습니다. 두 눈 멀쩡히 뜨고 숨도 쉬고 심장도 뛰면서 향냄새가 가득한 장례식장 한가운데 제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앞에서 제 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좋은 곳 가세요. 그 말을 하는 아들의 얼굴은 참 슬퍼 보였습니다. 배우라도 해도 될 만큼 그럴듯하게.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조금도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울음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은 병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쓰러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딱히 이상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밥도 먹었고 뉴스도 봤고 날씨가 흐리다 싶어서 점퍼를 하나 더 걸쳤습니다. 그냥 보통 아침이었습니다. 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발이 풀렸다고 합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먼저 보였습니다. 형광등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목은 말라 있었고 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여 봤습니다. 됩니다. 발도 움직여 봤습니다. 됩니다. 살아있구나 라는 생각보다 물 한 잔이 먼저였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보더니 순간 멈췄습니다. 어르신? 그 표정은 놀람보다 당황에 가까웠습니다. 뭔가 잘못된 걸 본 사람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제 이름을 말했습니다. 주민번호 앞자리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물부터 좀 주면 안 됩니까? 목이 이렇게 말라 있는데. 물부터 좀 주지. 의사는 제 말을 끊고 간호사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확인 다시 해야겠는데? 수런거림이 들렸습니다. 복도 쪽에서 뭔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잠시 뒤 의사가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미 사망 처리되셨습니다. 저는 잠깐 멍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제가 지금 살아있는데요? 의사는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행정 절차가 이미 진행됐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사망이라니요. 의사는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제가 살아있다는 걸 제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 살다 별일 다 겪는다고 했는데 제가 그 별일의 주인공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말소 상태입니다. 담당자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화면에 제 이름 옆에 빨간 글씨가 박혀 있었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계좌 정지입니다. 20년을 거래한 지점이었습니다. 저를 알아보는 직원도 있었는데 시스템이 죽었다고 하니 그 직원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휴대폰 대리점에 갔습니다. 해지됐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저라니까요. 직원은 말했습니다. 확인이 어렵습니다. 저는 제 얼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신분증 사진 보세요. 저 아닙니까? 직원은 시스템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시스템상으로는 사망입니다. 살아있는 내가 나를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 처음엔 황당했습니다. 다음엔 화가 났습니다. 그 다음엔 이상하게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시스템이 날 죽이면 내가 살아있어도 죽은 거구나. 이 세상은 사람이 사람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사람을 확인하는구나. 보험사에서는 말했습니다. 사망보험금 일부 지급 완료입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간 게 언제고 보험금 청구가 된 게 언제일까? 얼마나 빨리 움직였을까? 그 사이에 저는 형광등 아래서 목이 말라 있었는데 저는 집으로 갔습니다. 20년을 살았던 아파트. 엘리베이터 버튼도 눈 감고 눌렀을 그 집. 겨울엔 보일러 동파 걱정하고 여름엔 베란다 화분물 걱정하던 그 집. 아이들 키우면서 벽지도 직접 바르고 형광등도 직접 깔던 그 집. 문을 눌렀습니다. 낯선 여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여기 제 집인데요. 여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산 집입니다. 누구한테요?
돌아가신 분 자녀분한테요. 그 말이 제 귀에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아가신 분, 그게 저였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문은 닫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문을 바라봤습니다. 20년치 냄새가 저 안에 있는데, 제가 직접 바른 벽지가 저 안에 있는데, 겨울마다 동파 걱정하던 보일러가 저 안에 있는데, 아이들 손자국이 남아있는 문틀이 저 안에 있는데, 저는 이미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근처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딸이 이체해준 돈으로 방 하나를 잡았습니다. 딸에게 연락이 닿은 건 다행이었습니다. 그 아이만 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방에 들어와 앉았습니다. 낡은 침대, 작은 TV, 환기도 잘 안 되는 창문. 저는 휴대폰을 꺼내 장례식 영상을 봤습니다. 딸이 몰래 찍어서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갑자기. 그 말은 참 그럴듯했습니다. 목소리도 떨렸고 손수건도 들었습니다. 며느리도 울고 있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조문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넘어가자 아들은 부조금을 정리하고 며느리는 금액을 수첩에 적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이미 울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장례 잘 치렀네? 저는 웃었습니다. 살아있는 내가 내 장례식을 보고 있었습니다. 반찬 투정도 하고 밥도 먹고 뉴스도 볼 수 있는 내가 내 장례식을. 그런데 한 장면에서 영상이 멈췄습니다. 딸이 구석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시선 피해 기둥 뒤에 서서 소리도 못 내고 그냥 조용히 어깨만 작게 흔들리면서. 저는 그 장면을 몇 번이나 다시 봤습니다. 그 장면에서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낡은 모텔방 침대 위에서 73 노인이 소리도 없이. 생각해보면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혼자 삭히는 아이였습니다. 형한테 치이고 엄마한테 야단 맞고, 그래도 밤에 혼자 울고 아침엔 아무렇지 않은 척. 그게 딸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운해도 말 안 하고 힘들어도 말 안 하고 그냥 곁에만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저는 살아오면서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 뒤에 울음이 이어졌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은 울음이었습니다. 딸은 달려왔습니다. 모텔 앞에서 저를 보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빠 맞아? 진짜야? 귀신은 아니다. 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저도 차가웠지만 딸 손이 더 차가웠습니다. 며칠을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혼자 버텼을까? 오빠가 다 끝났다고 해서. 목이 막혔습니다. 다 끝났다. 그 말이 어떻게 나왔을까? 그래서 다 정리했냐? 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그냥 제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딸은 한참 울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나 오빠한테 이상하다고 했었어. 너무 빠르다고. 그런데 오빠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딸 등을 가만히 두드려줬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위로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게 충분할 것 같아서. 그날 저녁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딸이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뜸이 들었습니다. 아마 인터폰으로 확인했겠죠.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은 굳었습니다.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며느리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달라졌습니다. 소파도 새 것, TV도 새 것, 커튼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사한 것도 아닌데 집이 통째로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보험금이 들어온 게 언제였을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다. 짧게 말했습니다. 상황이 갑작스러워서. 저는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20년을 같이 산 집 살림이 어디로 갔는지, 제가 젊을 때부터 쓰던 물건들, 아내가 골라서 샀던 것들, 아이들이 어릴 때 사진 찍었던 그 자리들 다 어디로 갔는지. 갑작스럽게 죽었으니까 갑작스럽게 살아난 것도 이해해야지.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불편했냐? 정적.
에어컨 소리만 났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나올 말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아니면 나올 말이 있어도 들을 준비가 아직 안 됐으니까.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래, 알겠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장례식은 잘 치렀더라. 그 말에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며느리도. 저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동안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서운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이상하게 홀가분했습니다. 50년 가까이 품고 살았던 뭔가가 그날 현관문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내려진 느낌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좀 불었습니다. 장례식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사람이 더 많이 왔습니다. 생전에 그렇게 연락도 없던 사람들이 향 앞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죽어야 보이는 얼굴들. 조문은 죽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남은 사람들끼리의 의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을 끄고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70년이 내가 죽었다고 처리된 며칠 만에 이렇게 정리가 됐구나. 집도, 통장도, 보험금도, 장례식도. 사람 하나가 이렇게 빠르게 지워지는구나. 그게 슬픈 건지, 그냥 원래 그런 건지.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진짜였습니다. 기둥 뒤에서 소리 없이 울던 제 딸. 그거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평생에 딱 한 사람. 진짜 우는 사람. 그 한 사람 찾는 게 사람 사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방 하나에서 살고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골목이 보입니다. 딸은 일주일에 2번 반찬을 가져옵니다. 많이 해온다고 할 때마다 저는 그냥 웃습니다. 많이 먹어야 오래 산다고, 오래 살아야 저 골치 덜 아프다고. 딸은 그 말에 웃으면서도 눈가가 금방 빨개집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웃다가 울고, 울다가 웃고. 그게 그 아이입니다. 아들은 2번 왔습니다. 첫 번째는 명절 즈음이었습니다. 2번째는 딸이 불렀다고 했습니다. 저는 2번 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못 들은 척. 잔인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합니다. 용서는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문을 열어줘야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잘못 컸으면 그건 저도 반은 책임이 있는 겁니다. 평생 일만 했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고 밥상에서도 말이 없고 아이들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시절엔 다들 그랬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그게 변명이 되진 않습니다. 그 책임은 인정합니다. 그래도 다시 그 관계로 돌아가는 건 아직은 못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조용히 살게 해다오. 그게 제 복수였습니다. 칼도 필요 없고 싸울 기력도 없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것. 밥 먹고 딸 반찬 먹고 골목 내다보고. 그게 가장 조용한 복수였습니다. 요즘도 가끔 생각합니다. 제가 진짜 죽었으면 다들 그냥 잘 살았겠지. 아들은 새 소파에서 편히 앉았겠지. 며느리는 수첩 정리를 끝마쳤겠지. 그런데 제가 살아버렸습니다. 시스템은 절 죽였지만 심장은 뛰고 있었습니다. 그게 좀 웃깁니다. 좀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조금은 다행입니다. 적어도 내 장례식을 내가 직접 봤으니까요. 내 삶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내 눈으로 확인했으니까요. 그리고 딸을 다시 만났으니까요. 그 아이 손이 그렇게 차가운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평생 손 한 번 제대로 잡아주질 않았는데 늦게라도 알았으니 그걸로 됩니다. 시니어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불행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의외로 담담해지는 자신을 만나게 된다는 것, 그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죽음보다 무서운 건 사라지는 속도일지도 모릅니다. 살아있는데 이미 지워지는 것, 숨을 쉬고 있는데 아무도 확인하지 않는 것. 그래서 저는 압니다. 자식에게 사랑은 줄 수 있어도 존엄까지 넘겨주면 안 됩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그런데 존엄은 지키는 겁니다. 그 둘을 헷갈리지 않는 것, 그게 나이 든다는 것이 주는 마지막 숙제 같습니다. 저는 오늘도 작은 방에서 골목을 내다봅니다. 가끔 웃습니다. 내 장례식 생각보다 잘 치렀더라. 그리고 덧붙입니다. 다음엔 내가 직접 초대하지. 그때는 진짜 가고 싶은 사람만 부를 겁니다. 딸, 그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